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티 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 누가 알아주든 말든 좋은 사람이 되기로 스스로 다짐한 사람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해받고 상처받아도 끝까지 따뜻함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언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집을 팔았습니다.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제 이름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을 등지고 언니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부르며 떠났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요.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병원, 중환자실 침대 위, 살아있는지도 죽고 있는지도 모를 그 경계선에서 제 생명을 구해준 돈이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 없었습니다. 이름도 메시지도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누구인지 가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피도 눈물도 없다며 떠난 그 사람, 단 한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유지원입니다. 이 집의 막내였고 한때는 가족 모두에게 햇살 같은 아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혼내지 않았고 제가 웃으면 모두가 따라 웃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무너졌습니다. 장례식 날 조문객도 위로의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지만 저는 자꾸만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그 조용한 마당엔 저와 언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찍이 앉은 몇몇 친척들의 시선도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그 누구도 큰 소리로 울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향이 피어오르고 흰 국화가 줄지어 놓여있는 그 방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텅 빈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밤이 되자 저는 조용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는 방 안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문틈 사이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니, 이 집 그냥 언니 무덤으로 쓰려고 제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 둘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을 잘라버렸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일어섰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돈이 들려 있었고 가슴엔 아직 식지 않은 분노와 자존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는 이유를 언니가 몰라서야. 그건 언니 탓이지.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카페를 차렸고 그림도 그려봤고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그 사랑도 잃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언니와의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고 저는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첫날 밤 그 마지막 마루에서 제가 뱉어버린 그 한마디는 매해 겨울이 오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언니 이 집 그냥 언니 무덤으로 쓰려고.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베었을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 제가 떠난 후에도 언니는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넓은 집에서 아무 말 없이 아무 불평 없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서울에서 2번의 이사를 했고 3번의 직장을 옮겼고 15번에 혼자 밥을 먹었고 한 번도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제 꿈속에는 항상 그 집의 문이 나왔습니다. 녹슨 철문, 기왓장이 떨어져 나간 지붕,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항상 등 돌리고 앉아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등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침대맡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기에도 부재중 전화는 없었고 문자 메시지도 편지도 그 누구의 소식도 없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그저 살아냈을 뿐입니다. 이겨낸 것도 아니고 극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침대 위, 제 몸에 꽂힌 수행 라인, 삐 하고 울리는 기계 소리, 병원의 희미한 형광등 아래 저는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문장, 그 마루 위에서 뱉은 단 한마디를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집 그냥 언니 무덤으로 쓰려고.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아닐까요? 제가 떠난 그날부터 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녀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집도, 그 사람도, 그리고 그 침묵도 8년 동안 그 누구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건 단지 기억을 되짚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집, 그날의 말, 그날의 이별, 지금 이 병실의 천장 위로 조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건 아주 충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집에서 나오던 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 혼자 살아야 해. 누구도 기대지 말자. 처음엔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전철역 근처에 조그마한 고시원방, 바닥엔 전기장판 하나, 벽엔 달력 하나, 창문은 작았지만 햇살은 잘 들어왔고 혼자라는 게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매일 아침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리고 저는 조그만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커피 내리는 법도 케이크 굽는 법도 하나씩 배워갔고 조금씩 정말 조금씩 제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사랑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자주 오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원 씨는요, 햇살 같아요. 그냥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별명이 가슴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햇살 같은 아이. 저는 다시 누군가의 햇살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점점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임대료는 밀려갔고 손님은 줄어들었고 결국 함께했던 사람도 떠났습니다. 미안해.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떠난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고시원 방에 돌아가면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냉장고엔 물 한 병조차 없었습니다. 제 통장엔 마이너스가 찍혀 있었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누구의 이름이든 뜨는 순간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어느 날 정신없이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지하철역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지나쳤고 누군가가 제 어깨를 흔들었고 어떤 이가 괜찮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 모든 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세상이 천천히 회전하는 듯한 어지러움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앞엔 하얀 천장이 있었습니다. 약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아주 익숙한 두려움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에는 수액 라인이 꽂혀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렸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곧이어 간호사가 들어왔고 차트와 무언가를 확인한 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가요, 제가? 얼마나 나쁜 상태인가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는 굳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가슴 안엔 공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차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지원 씨,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척수에 종양이 있습니다. 말기입니다. 그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말기,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척수암, 이미 전이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죽는다. 나는 지금 죽음을 통보받고 있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사랑도 일도 자존심도 이제는 제 몸마저도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 그 침대 위에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끝난 후 병실 안엔 아무 말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계 소리마저 멀어지는 것 같았고 제 심장은 제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기, 척수암 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군가에게 알려야 하나 하지만 누구에게 지금 이 상황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요?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가족도 없고 연락할 친구도 없고 단 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는 번호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시려면 입원비와 수술비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 알바를 전전하며 잠시 가입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해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다시 어지러워졌습니다. 돈이 없다. 가족도 없다. 이 병원에서 나가야 하나?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움직이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락 가능한 보호자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이긴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지금 이 순간 제 곁에 있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 제가 스스로 끊어낸 그 사람의 이름이 그때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니, 나 좀 버리지 마. 그건 정신으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이 아닌 몸의 어디 깊은 곳에서 올라온 기억 속의 절박한 울음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릴 적 어두운 골목에서 길을 잃고 울던 밤, 그때도 저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 있어. 가지마. 그 기억이 지금 병실의 공기 속에 겹쳐졌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 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 말도 없이 떠난 날, 그 문 앞에서 돌아보지 않고 걸어간 제가 지금 이렇게 당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병실 안엔 희미한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연락하실 분이 한 분도 없으신가요? 가족, 친척, 친구,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말을 하기엔 숨이 막혔고 대답을 하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가족은 마지막까지 남는 존재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돌아보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가족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화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 번 끊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지금 이 병실에서 모든 걸 잃은 채로 가장 원했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이 모습이 어쩌면 제가 받을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니,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 날 봐주면 안 돼? 이 말조차 그녀가 들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릴 적 추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열이 펄펄 끓던 어느 밤, 부모님이 멀리 출장을 가 계셔서 집엔 언니와 저뿐이었습니다. 제가 끙끙 앓는 소리에 언니는 밤새 제 이마에 수건을 바꿔 얹어주었고 물을 먹여주었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밤 언니는 저를 지켜줬습니다. 지금 그때처럼 다시 한 번만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요? 말 한마디, 눈길 한번,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외로움 속에서 당신의 온기를 한 번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등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우린 옆에 있어요. 그 따뜻한 말에 오히려 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했던 사람은 지금도 저 멀리 어디에선가 나를 모른 척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언니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하나 조용히 열렸습니다. 8년 동안 단단히 닫아 걸었던 문. 언니, 도와줘요. 그 이름 하나가 저를 다시 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하셨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서에 서명하는 손은 떨렸고 심장은 이상하게도 아주 고요했습니다. 언니, 수술대에 눕기 전 제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말은 그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뒤로의 기억은 없습니다. 마취 주사 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고 몇 날 며칠을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고 낯선 천장 삐 소리를 내는 기계음, 그리고 마른 입술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어딘가 더 깊은 곳이 저려왔습니다. 살아있구나. 그것이 제가 깨어나서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그저 멍한 상태로 제 몸에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침대 옆, 창가, 출입문, 모든 곳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꽃도 없었고 메모도 없었고 따뜻한 담요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간식거리 하나, 사람의 흔적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역시 아무도 안 왔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도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언니도 기억조차 없는 것처럼 제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잊은 것처럼. 그 사실이 서러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에 더 아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저는 이 관계를 끊었습니다. 8년 전 그 집을 등지고 나오면서 모든 걸 제 손으로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이 병실 침대 위에서 그대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은 조심스럽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유지원 씨,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회복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안정적이에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잠시 멈추셨다가 제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이 이미 결제되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전액 입금되었어요. 연락처나 메시지도 없었고요.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익명.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비는 전부 처리되어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이 많은 돈을 이름조차 없이 한 사람씩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 일하던 카페 손님, 대학 시절 스치듯 알고 지낸 누군가, 잠깐 연락했었던 지인, 아무리 떠올려도 그럴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큰 액수를 아무 대가도 없이, 아니, 딱 한 사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한 사람.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하면 그 사람에게 또다시 기대하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뜨거운 것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감사함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저는 말없이 병실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비가 전액 결제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멍했고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지만 생각은 빠르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처음 든 생각은 혹시 예전 카페에서 알던 손님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단골, 항상 조용히 책을 읽던 사람, 한 번은 제게 커피가 맛있다며 미소를 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제가 없어진 걸 걱정해서 몰래 병원비를 내준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연락처조차 몰랐고 제가 쓰러졌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엔 혹시 옛 친구 중 누군가일까 싶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함께 과제를 하며 밤을 새우던 그 친구, 혹은 잠시 같이 자취하던 룸메이트. 그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지만 그중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들 바쁠 거고 자기 삶을 사느라 아마 제가 병원에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또는 어떤 자선단체일까.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봉사자, 기부 활동을 하던 누군가, 제가 어떤 명단에 올랐고 그걸 본 누군가가 돕기로 결정한 걸까. 가능성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계속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익명의 병원비, 이름도 번호도 남기지 않은 사람, 그런 식으로 조용히 제 목숨을 살려준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타인일 수 있을까? 머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가슴은 계속 같은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는 순간 제가 또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저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단 한 명, 딱 한 명뿐입니다. 8년 전 제가 등을 돌리고 떠난 그 사람. 언니. 생각이 그 지점에 다다르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언니였을까? 하지만 그녀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를 텐데 병원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야, 설마 내가 너무 약해져서 이름 하나에 매달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강하게 그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언니라면 가능했을지도 몰라. 어릴 적부터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챙겨주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사람, 사랑을 표현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제가 열이 나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사람,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울고 돌아오면
말없이 제 옆에 앉아 등을 두드려주던 사람. 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그 모든 행동을 한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니까, 언니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가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그녀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했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럽고 한편으론 참으로 고맙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녀였다면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이유도 이해됩니다. 저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았겠죠. 그저 살아있기만을 바랐을 겁니다. 그녀는 아마도 아직도 저를 동생으로 여기는 사람일 테니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숨이 막힐 만큼 벅찼습니다.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걸 깨닫고 이제 와서 그녀를 찾아간다면 과연 그녀는 저를 받아줄까요? 그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녀 말고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단 한 명,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그저 살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은 언니였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길었던 병원 생활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레 퇴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몸은 괜찮아 보여도 마음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병원에서 입던 옷 몇 벌, 의료비 영수증, 그리고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입금 내역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마음속에 수백 가지의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감정의 시작이 되었던 장소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자. 8년 만이었습니다. 떠나올 땐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곳. 하지만 지금은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그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낫지도 않았고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선택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끌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익숙하지만 낯선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공기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흙길, 비 오는 날 미끄러지던 담벼락, 초여름이면 매미소리로 가득했던 그 마당, 그 모든 기억이 발밑에서 하나둘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골목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 제가 떠났던 그날 등 돌리고 나왔던 바로 그 집.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낡았던 철문은 말끔한 새 철문으로 바뀌어 있었고 비가 샌다고 부모님께서 늘 걱정하시던 기와지붕도 산뜻한 세계신식 지붕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마당도 담장도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인 게 없었습니다. 그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낯설었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정적도 없었고 마당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창문 안에선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는 집, 그냥 평범한 누군가의 보금자리. 저는 말없이 그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이 맞나? 목소리는 작게 나왔고 답을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정확히 그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집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만든 거리감 때문일까? 아니면 제 기억이 너무 이상화되어 있었던 걸까? 그 집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를 마치고 달려가던 그 마당, 비 오는 날 언니가 우산 들고 기다리던 그 문, 아침이면 어머니가 부르던 식사 소리,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어디에도 이제 없었습니다. 마당의 핀꽃도 달랐고 대문 옆 장독대도 사라졌고 지붕에 달린 풍경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 제 안의 기억들도 하나둘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돌아온다고 무언가 달라질 줄 알았나? 아니, 변해 있을 거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엔 집이 아니라 제가 묻어두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8년 전 제가 등을 돌리고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감나무는 잘려 있었고 기억 속 어머니의 창문은 커튼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단 한 가지, 그 집 앞에 선 저의 발,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울리는 공허함. 저는 그 집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올까봐 두려웠고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그냥 이대로 잠시만 더 그 시절을 상상하고 싶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직도 언니가 저 안에 있고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시고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익숙한 냄새와 따뜻한 말들이 방여줄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조금만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제게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얼굴, 오래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사람,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예전엔 매일 방과 후 1,000원짜리 하나 들고 뛰어가던 곳, 과자 하나를 고르느라 한참을 고민했던 그 작은 가게.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살짝 눈을 크게 뜨시더니 작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지원이, 맞지?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렇게 어른이 다 됐네. 저는 당황해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몸을 숙여 인사드리려는데 아주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하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졌어. 그 말에 괜찮지 않았던 수많은 날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는 저를 향해 아주머니는 조용히 시선을 돌려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집 내 언니가 팔았어.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네가 병원에 있다는 얘기 듣고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거든. 그 집 말고는 팔 수 있는 게 없었겠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을 팔았다고? 제 유년 시절이 담겨 있던 그 집, 8년 동안 언니가 지키고 있던 그 공간, 그걸 팔았다고.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았어. 누구에게도. 집을 왜 파는지, 돈이 왜 필요한지 그저 조용히 정리하고 이사 나갔어. 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아무에게도 자기 마음 말하지 않았어. 그 말은 제게 칼처럼 박혔습니다. 언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선택을 했는지,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 집을 팔고 저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것 같더라. 그 말을 끝으로 아주머니는 조용히 뒤돌아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그 낯선 철문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이 집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그 안엔 제가 지켜야 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녀가 지켜온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았고 그걸로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걸 했다. 너는 고마워해야 한다. 네가 내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남아 모든 걸 지키고 모든 걸 내놓고
그 후로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발이 움직이는 대로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며 그 골목, 그 길, 그 시간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았고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도 들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서, 그 집에서, 언니의 진심에서, 아니면 스스로에게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남긴 침묵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럴 자격이 있었나? 내가 살아야 할 자격, 내가 치료받을 자격, 그녀의 그 집을 내가 받을 자격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인천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 사람들 틈을 지나 천천히 오래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8년 전 언니가 이사 갔다는 얘기를 그저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정확한 주소도 없었고 단지 인천 어디쯤이라는 기억 하나의 의지에 나는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낡은 골목, 시멘트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고 빗물이 마른 자국들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수구 근처에선 묘하게 익숙한 냄새가 났고 정잇줄 위에 매달린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들 속에서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작고 오래된 2층짜리 다세대 주택, 그리고 그 1층 구석진 쪽에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잡이 근처엔 손때가 묻어 있었고 문 아래쪽은 비에 젖고 말라 반복되며 부식된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노크도 하지 못했고 벨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먼저 눈치채 주길 바라는 마음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나는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내 옷깃을 흔들었고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삐그덕하고 소리를 내며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섰고 손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낡은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조금 수척해졌고 피부엔 얇은 주름이 생겼으며 둥근 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 그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만은 내가 기억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수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나는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어색함도 미움도 눈물도 없이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 말, 그 짧은 한마디. 나는 그 자리에 숨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책망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왔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문턱 앞에서 아직도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겨우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 속에 떠도는 따뜻한 국물 냄새였습니다. 익숙한 향. 어릴 적 생일 아침마다 깨어났을 때 부엌에서 먼저 맡았던 바로 그 냄새. 미역국.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식탁 앞으로 걸어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다른 하나는 단무지,
몇 조각이 담긴 접시였습니다. 소박했지만 그 안엔 설명이 필요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무거웠고 무엇보다 입을 열 자신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국을 떠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은 내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말없이 밥을 먹던 그 시절, 부모님이 출근하시고 우리 둘만 남은 식탁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마주 앉았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도 아니고 많이 힘들었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눈물도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숟갈 떠올렸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간 때문이 아니라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을 억지로 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숨을 참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시간의 빈자리를 하나하나 채우고 있는 조용한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언니의 손을 슬쩍 보았습니다. 손등엔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고 손톱은 조금씩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내 병원비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내려놓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그 집의 문을 닫았다는 것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팔았어. 너를 위해 그랬어. 이런 고생을 했어. 그 어떤 말도 그녀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더 고마웠습니다. 그녀가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아서, 죄책감을 들게 하지 않아서. 그녀는 그저 나를 예전처럼 동생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나는 밥을 다 먹고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조용히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나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이 작은 식탁 앞에서 미역국 한 그릇으로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눈물 대신 이해와 용서 대신 그녀가 내어준 밥 한 끼에 모든 대답을 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얇은 요를 깔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속에서 나는 그녀의 말없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밀어낸 적 없었습니다. 문을 닫은 건 언제나 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문을 내가 다시 열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있었고 언니와 함께 지내는 하루하루가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했다. 하지만 시간은 참 묘하게도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덮어주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고 햇살은 다시 따뜻해졌으며 바람은 이전보다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는 인천의 조용한 골목 어귀에 작은 책방을 하나 열게 되었다.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고 홍보도 하지 않는 책방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공간이었다. 내가 책을 좋아하고 언니는 조용한 공간을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 말없이 그곳을 고르게 되었다. 헌책방에서 가져온 책들을 정리했고 누군가 기증한 책들도 있었고 우리가 직접 아껴 읽던 책들도 놓았다. 책장마다 낡은 흔적들이 있었고 페이지마다 누군가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런 책들을 한 권 한 권 닫고 표지를 다듬고 구석진 자리에 살포시 놓는 일이 어느새 즐겁고 소중해졌다. 언니는 창가 쪽에 작은 화분을 놓았고 나는 벽에 시 한 구절을 써붙였다. 가게 문은 늘 열려 있었지만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이 골목을 걷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누군가는 책 한 권을 꺼내 앉아 읽다가 아무 말 없이 나가기도 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우리 책방은 그저 그런 곳이었다. 말이 필요 없는 공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문 앞, 바로 그 자리에는 언니가 쓴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하얀 종이에 파란 볼펜으로 써내려간 짧은 문장. 가족을 잃어본 적이 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다정해지기를. 나는 그 글귀를 처음 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니는 그 메모를 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을 보는 사람마다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거나 작게 웃거나 가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해졌다. 우리는 그 책방에서 매일을 함께 보내며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언니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가끔 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고 나는 그런 언니를 위해 손수건을 접어놓았다.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다짐도 없이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언젠가 한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말없이 메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나에게 물었다. 이 글 누가 쓴 건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저 이렇게 대답했다. 그냥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를 많이 사랑했던 사람. 그 대답에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 장면이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름도 없는 책방 안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픈 마음들을 치유해 나갔다. 이따금 나는 책장을 정리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곤 했다. 어떤 책 속에 적혀있던 글귀 하나. 그 사람은 다시 오지 않겠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언니가 떠나지 않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언니는 내가 사라졌던 8년 동안 그 집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지금 이 책방에서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가끔 누군가 물었다. 이 책방은 왜 이름이 없나요? 그럴 때면 나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그냥 찾아오는 사람만 알면 되니까요. 그 이름 없는 공간, 간판도 없는 마음, 하지만 가장 깊은 이야기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든 작은 세계였다. 나는 언니에게 그 집을 언제 팔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언니 역시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8년 전 그날의 말 그날의 등을 돌렸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느냐고, 정말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냐고. 우리 둘 다 서로의 상처를 꺼내지 않았다. 아니, 굳이 말로 꺼낼 필요가 없었다. 그냥 우리는 함께 있었다. 조용히 천천히 매일의 시간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책방이 있는 그 골목은 언제나 조용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비가 오는 날엔 책장 사이로 빗소리가 스며들었다. 우리는 아침이면 나란히 책방 문을 열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전기포트를 올렸고 다른 한 사람은 책장 먼지를 털거나 화분에 물을 주었다. 언니는 녹차를 좋아했고 나는 민트차를 좋아했다. 가끔은 서로의 찻잔을 바꿔 마시기도 했다. 말 없이 작은 웃음 하나만으로. 점심시간이 되면 작은 도시락을 꺼내 책방 안조그만 탁재 나란히 앉았다. 별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같이 먹는 그 시간이 나에겐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큰 약속도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냥 하루하루를 함께 넘기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책 한 장을 넘기듯 조용히, 천천히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일.
책방에는 가끔씩 익숙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말없이 와서 말없이 앉아 있다 가는 사람들. 그들도 어쩌면 자신만의 누구를 잃고 그 기억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언니가 직접 구운 쿠키를 꺼내어 책을 읽던 손님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손님은 놀란 듯 고개를 들다가 작게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그 작은 장면 하나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고맙다는 말은 때때로 가장 깊은 위로가 된다. 우리는 서로에게도 그 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 고마워. 오늘도 같이 있어서 고마워. 그냥 여기 있어줘서. 그런 말들이 이 책방 안을 천천히 채워갔다.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미래를 그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일을 상상하는 것조차 버거웠던 내가 지금은 다음 주에 어떤 책을 들여놓을까? 언니에게 어떤 차를 선물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작은 설렘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매일 책 한 장을 함께 넘겼고 차 한 잔을 나누었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 글귀 참 좋다. 이 시인은 마음을 너무 잘 건드려. 말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엔 시간이 진심이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린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야 안다. 사랑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서로의 기척을 느끼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언니는 그런 사랑을 오래전부터 내게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외면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비로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오후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한 문장을 수첩에 써내려갔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조용히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이 바라는 전부다. 그 문장을 다 쓰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 나는 수첩을 덮고 고개를 들어 부엌에서 찻잔을 닦고 있는 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손길로 잔을 말끔히 닦아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그녀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언니, 우리 이렇게 계속 살자. 이대로 충분해. 집을 잃는다는 건 단지 벽과 지붕 가구 몇 개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 그 집은 시간이었고 기억이었고 어릴 적 나 자신이 살아있었던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8년 전 나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 철문도 지붕도 마당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그 공간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잃었다는 감정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의 끝에서 나는 무언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가지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니, 그녀는 8년 전 내가 등을 돌리고 떠난 날 이후에도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책 한 권을 넘기듯 말없이 조용히 나를 향한 문을 닫지 않은 채로 나는 그 문이 잠겼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 믿었고 내가 돌아가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거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문은 단 한 번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책방에서, 한적한 골목 끝의 조용한 공간에서, 간판도 광고도 화려한 진열도 없지만 그 안에는 매일매일 조금씩 채워지는 진심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나누고 책 한 장을 읽으며 시작되는 하루.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속엔 말로 다하지 못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끔은 손님도 오고 가끔은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지만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은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함께 숨 쉬는 것,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전달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이 없다는 사실에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보다 더 단단한 마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책방 입구에 붙여놓은 문장처럼요. 가족을 잃어본 적이 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다정해지기를, 나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더 다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정함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가족이란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8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준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를 묵묵히 기다려준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처럼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에게서 멀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걸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먼저 등을 돌렸을지도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 문은 아직 열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그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가만히 손을 얹어보세요. 누군가는 당신이 돌아오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문이 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진심이 다른 누군가에겐 돌아갈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가요. 고맙습니다.